이제 9월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가운데 관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 인하해서 16일 어제부터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확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종 합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제 25%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가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는 최대 100%, 의약품에는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이 수준이 될지 우려를 키우네요. 네, 자동차 관세보다 높다고 하니까 뭐 최소 25%일까 싶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초고율 관세가 부과될지 걱정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그를 감안하면은 관세율도 당연히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밤에는 또 9월 FOMC라고 하는 역사적인 또 연준 통화정책회의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네, 뭐 지난 이제 무역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고 합니다만 무역 합의 자체가 최종적으로 타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타결 여부까지는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의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9월 FOMC 이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며칠 내리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가 오늘 나온 지표들도 예상보다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 트레이드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0.27%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3%, 0.07% 소폭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아마존은 트루이스트에서 목표 주가를 $250에서 $270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1% 넘게 올랐는데요. 트루이스트는 9월 6일까지의 아마존 카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아마존의 북미 매출이 예상치보다 약 10억 달러 높았다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플은 예상보다 아이폰 17 수요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0.62% 올랐는데요. JP모건에서 현재까지의 배송 리드타임을 보면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16 시리즈보다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죠. 간밤 모델 Y의 도어 손잡이 결함을 조사한다는 소식에도 오늘 주가는 3%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라클은 틱톡 훈풍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메타는 연례 커넥트 행사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스마트 글래스 제품군을 유튜브에서 깜짝 공개하면서 오늘 1.87% 뛰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동반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데이터들은 대체로 미국 경기가 아직 괜찮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폭이 기대 이상으로 크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선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총 13개 품목 중에서 9개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미 소비의 척도인 레스토랑과 바 등 외식 지출이 0.7%나 늘어나면서 전달의 감소세에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또 GDP의 산출에 포함되는 통제그룹 판매 역시 0.7% 늘어나면서 이번 3분기 GDP 데이터가 예상외로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큰 타격이 없다면서 이번 결과는 장기적으로 비둘기파의 기대를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산업 생산도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0.1%로 나왔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표들에서는 제조업 항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나타냈지만 이번 산업 생산 지표에서는 제조업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를 지지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물가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물가가 상승한 데 이어서 특히나 미국의 8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수입 물가 통계에서 관세는 제외되는데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은 외국 수출 기업이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흡수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수입 물가 상승은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들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번에는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빅컷을 주장할지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인하폭을 예상하고 있는지입니다. 어제 스티븐 미란 이사가 연준 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3명이 친 트럼프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3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값이 2회를 가리킬지 3회를 가리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좋습니다. 물론 강한 데이터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스라이트 에셋 매니지먼트는 경제의 회복력과 금리 인하가 겹쳐지면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1년 중 가장 약세를 보이는 달에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점 매수를 해야 할 강력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FOMC가 셀더 뉴스 이벤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지표 발표 직후에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내 다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빠졌고요.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금은 연거푸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안전자산을 해칭하는 수요도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금 선물은 0.22% 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3,727달러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가자 제거 중심 도시인 가자 시티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93%, 1.6% 급등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영국 인공지능 인프라에 300억 달러, 우리 돈 41조 원을 쏟아붓겠다 발표했는데요. 이 중 절반은 인프라 구축에, 나머지 절반은 현지 운영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 현지 클라우드 업체인 Nscale과 합작으로 2만 3천 개가 넘는 GPU를 도입해 현지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또 앞서 블리자드 인수를 가로막으며 냉랭하기만 했던 영국의 태도가 올해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규제로 이 같은 투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AI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언급했는데요. 최근 떠오른 AI 거품론 불씨를 사그라뜨리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오늘은 유독 중국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 날입니다. 빅보스 마윈의 귀한 소식도 짚어보죠. 당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참이나 자취를 감췄다가 알리바바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5년 만에 회사의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징둥닷컴과 메이턴 등 전자상 거래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전반에 관한 각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길 원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마윈이 공식적인 직책으로 복귀했는지, 당국이 이를 승인했는지 등은 불분명하지만 올해 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악수는 당국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했고요.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 카드로 AI를 앞세운 시점과 맞물리면서 마윈이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텐센트는 4년 만에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에 부지런히 나선 모습인데요. 올해 초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빅테크 수장들을 불러 모아 지원을 약속하면서 업계는 앞다퉈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두는 채권 발행으로 우리 돈 2조 원을 조달했고요. 알리바바는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딤섬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서 이달에도 전환사채 발행으로 4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빅테크의 딤섬본드 발행은 자금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금리 기조, 세계적인 위안화 수요 확대와도 맞물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발행량이 2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올해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세계 혁신 지수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이 아시아 1위, 글로벌 4위에 올라 세계 4대 강국에 진입했는데요. 그런데도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성장세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순위는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논문, 기술 출원 등 78개의 세부 지표를 토대로 산정되는데 중국의 경우 독일과 일본을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식 및 기술 산출 부문에선 1위인 스위스를 앞섰고 R&D 지출에서도 2위, 특허 출원에서는 세계 선두를 기록했는데 또 선전과 홍콩, 광저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그간 없어서 못 팔던 엔비디아 칩의 인기가 중국에서 사그라들고 있다는 기사도 짚어보죠. 로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최신 칩의 주문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이 금지된 최신 GPU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현저히 뒤처지고 가격은 배 이상 비싸다는 평가입니다. 최신 칩도 여전히 암 시장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터라 더욱 외면받고 있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인 H20 주문이 출하될지 여부를 두고 관만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젠슨 왁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숙 관계인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올트먼이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했던 인사를 영입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픈 AI의 영리 전환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 또 최근엔 머스크가 애플이 오픈 AI를 편애해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AI 챗봇 그록이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두 회사를 고소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머스크가 배 아플 만한 소식이 또 있는데요. 이 챗GPT의 최근 1년 새 하루 메시지 생성량이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들 장 초반부터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한 뒤 불과 몇 시간 후에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가자시티를 대규모 공습한 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가자시티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시작이 됐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방산주들 일제히 올랐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LIG 넥스원이 9%로 가장 강세 보였고요. 한화시스템이 6.8%대, 또 역대 최고가를 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5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은 3%대, 한국항공우주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테마도 함께 급부상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방식의 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수요 변화가 겹치면서 기술, 수급, 정책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최근 2024년 약 72억 달러 규모로 평가가 되었고 203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특히 전자 디스플레이, 고주파 통신, 태양광 패널 등 기술 고도화 및 기능성 유리판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거래량 확대가 동반된 종목들이 다수 포착됐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기가비스가 16.99%, 캠트로닉스가 15%대 상승했고 미래컴퍼니도 6%대 상승하는 등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디즈니가 손잡고 새로운 만화 플랫폼을 만듭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새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조건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플랫폼 개발 협력을 위해 웹툰 엔터의 지분을 2% 인수할 예정인데요. 새 플랫폼은 마블과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 IP를 활용한 만화 약 3만 5천 편을 디지털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네이버 웹툰이 개발과 운영을 맡게 되는데요. 디즈니와 협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웹툰 엔터의 주가는 폭등했고 어제 국내 웹툰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스터 블루가 29%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마감했고 타코미디어도 16%, 와이랩은 8%대, 키다리 스튜디오도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국내 원전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미국과 양국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원자력 프로젝트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걸 골자로 한 협정을 관련돼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인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등이 급등했고 국내 증시까지 연쇄적으로 그 온기가 퍼진 겁니다. 관련주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우진이 대표적으로 11%대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7%대, 한택도 5%대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BHI도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주를 이끄는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흡성대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시장의 돈을 다 흡수하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정작 코스피 전체적인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신고가 랠리에 대한 놀라움보다도 언제 조정이 나올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 1.2% 올라 3,4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어닝 호재가 코스피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힘이 꺾였습니다. 약보합으로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어제 1조 7천억 원 넘는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8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들만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 45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2,71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 또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8% 올라 8만전자에 바짝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는 5.1% 상승했는데 장중에 35만 원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간만에 방산과 원전 테마도 좋았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 넘게 상승했고요. 또 원전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7.6% 상승하며 다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4% 넘게 뛰며 10위권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환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 호소 속에 또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2달 만에 1,37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원 10전 내린 1,378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 속에 또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도 불거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NDF에서는 5일 새벽 6시 기준으로 달러원 1개월로이 1,378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70원대 후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흡성대법, 반도체가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며 폭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증가에 범용 반도체 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하나증권은 서버 중심의 수요가 강하다며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적 상향 여력과 여러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목표 주가를 84,000원에서 95,000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NH투자증권도 DS 부분 회복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11.9%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KB증권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1B 디램 기반의 GDDR7 모듈 채택을 확대하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12개월 선행 PBR이 과거보다 낮고 또 외국인 지분율도 과거 10년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며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흐름은 어떨지 확인하시고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모듈러 건설 관련 컨퍼런스와 엑스포가 열립니다. 관련주의 모멘텀이 될지 체크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노란봉투법 시행, 피지컬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아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의 대기 심리가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일단은 오늘은 좀 흐름이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 5위권까지 보면 3위의 LG 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는 1.1% 하락합니다. 거래가 78,500원. SK하이닉스도 0.72% 약세로 34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57% 강세, 거래가 35만 1,500원이고요.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가까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4% 가까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도 확인하시죠. 코스닥은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종목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3% 내림세로 현재 거래가 49만 1,500원이고요. 한편 에코프로비엠이 0.3% 오름세로 12만 2,700원, 펩트론이 0.7% 가까이 상승하며 30만 2천 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도 1% 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래가는 49,65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까지 0.8% 강세, 63만 3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3,400을 넘어서 3,450, 3,500에 도전합니다. 6거래일 연속, 코스피 연속 신고가라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주식 참여자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종목 선택 어려우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방송 중에는 종목 얘기를 많이 못 전해드리잖아요. 네. 예, 이럴 때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시면 또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진짜 종목 장세, 뭐 순환매 그런 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장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죠. 난이도가 있는 장이에요. 예. 뭐 어제만 해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다가 외국인들 뭐 조 단위로 사재끼는데 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흔히 그 외신에서 말하는 멜트업인가 봅니다. 멜트업 그죠? 맞아요. 훅훅 올라가는. 예. 이제는 일각에서는 이제 오르는 게 무섭다는 소리도 나와요. 빠지는 게 늘 무섭지만 주식시장에서 예.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복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일찍 팔았거나 못- 이번에 동참을 못했거나 못했거나, 예.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또 포모 현상 나올 수도 있고 FMC, FOMO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자 오늘은 또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네.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뭐 이렇게 송 대표님도 시장에서 이제 뭐 참 오래 몸담고 계셨지만 몇 번째 경험하시는 장입니까? 이런 장. 이런 느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이 네 번째네요. 이번이 네 번째. 예, 이제 99년도, 2007년도, 아. 2020년도, 그리고 이번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 예.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닷컴 버블 이전의 랠리, 금융위기 이전의 랠리, 코로나 이후의 랠리, 그죠? 네. 거기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이번 랠리 같아요. 이거는 뭐 AI 랠리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지금까지는 AI 랠리죠. AI 랠리라 네,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장은 어제 그거 했는데 FMC 아무래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FMC 한번 보고 가자 싶으니까 저렇게 그냥 보합 수준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소매 판매 이거 지표 송 대표님 해석이 좀 듣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으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0.6, 0.7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PC로 환산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그새 올라온 물가를 고려하면 네. 보니까 0.15 정도 되더라고요. 물가를 감안했을 때 물가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CPI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소매 판매도 미리 좀 정해져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 소비를 감안해서 그거를 재환산해 갖고 거기다 물가까지 넣어 보면은 실제로 그 어제 제가 어니 데데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그거를 재환산하면은 0.15 정도 되고 그래서 실질 소비는 겨우 좀 쫓아가는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만 보시면 와 미국의 소비가 엄청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마크 잔디라는 유명 무디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상위 20%는 말씀 주신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위 20%는 물가 상승 겨우 쫓아가고 있거든요. 어허. 거의 못 늘고 있으니까 PQ가 있으면은 그 소위 상위 20%는 워낙 그 자산이 많다 보니까 소득도 좋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대로 웰스 이펙트가 있잖아요. 부의 효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나머지 80%는 거의 못 쓰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미국을 보통 지금 K자 경제라고 하거든요. 예, 예. 원래 K자가 붙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K 붙으면 우리 입장에서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그 K자 소비거든요, 정확히. 근데 K가 상위 20%, 나머지 80%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어찌 보면은 20%에 기대고 가는 소비라서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신다면 저 숫자를 액면 그대로 너무 이렇게 와 화끈하다라고 믿으시면은 조금은 뭐랄까 밸런스를 잃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라는 거 저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냥 막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정하게 그 소위 대상을 정해놓고 꾸준히 쫓아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계속 바뀌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그것의 소위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좀 소위 대상을 좀 통제해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네. 예. 저희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론에 조금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봐 이렇게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론이 아니라 금리 인하론이죠. 금리 인하에 못마땅한 사람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인상론자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 와중에 무슨 금리 인하야 할 만한 지표라고 봤는데 또 송 대표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소매 판매 때문에 매파들이 목소리를 높일 정도는 아니다. 사실은 그런 고용 지표가 하고 그 말씀하셨던 소매 판매하고는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서로 막 뒤섞이는 거였어요. 예. 고용은 그렇게 안 좋은데 소비는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막 뒤섞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그 분석이라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마크 잔디라는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상위 20%가 지금 소비를 잘하는 거지 나머지 80%는 상당히 부진하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시장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들 고민하지만 이게 집중돼 있는데 그쪽이 조금이라도 삐거덕거리면 쉽게 또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크 잔디가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잔디의 최근에 그 X에 올린 메시지가 예. 제법 회자되더라고요. 뭐 한 경기 침체 확률이 자기 계산으로는 뭐 50%는 못 미치지만 제법 높다고 얘기했다. 예, 거기 자체적인 자기 AI 모델링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난 뭐 한 70년 데이터를 갖고 이제까지 맞춰봤을 때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근데 거의 그러니까 50에 거의 근접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50이 넘어가면 늘 침체가 왔다. 예. 근데 지금 49점 몇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놓고 봐도 거긴 상당히 그 사이 보수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기 상당히 불이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배어냐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고. 마크 잔디는 저도 계속 팔로우를 했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 얘기하다가 올해 하반기, 올해 지금 상반기 지나오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바뀐 것만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누굽니까 콜라로비치 그 친구는 완전히 그 요즘 시장에서 이름이 거의 거론 안 되는 거 봐서는 퇴출됐다 보는 건데 그 친구는 조금 자기 회사 차려갖고 그냥 코멘트 올리는 정도. 그 정도. 네. 반면에 우리가 유명하기로 그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이 친구는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베어리시한 비율을 자주 내는 그거였는데 완전히 태세 전환했더라고요. 요즘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한 2년 가까이. 예. 편하게 살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편하게 같습니다. 편하게 살기로. 뭐 이렇게 기왕 틀릴 거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2000년 초반까지 늘 그러니까 안 좋다 얘기했던 경제학자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다 집에 갔어요. 예. 근데 다 맞췄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예, 우리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회사가 장사가 안 되면 증권사나 뭐 이 장사가 안 되면 그분을 계속 모실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 정보의 비대칭성처럼 어떤 욕 내지는 비난도 비대칭성을 이루는 게 그럼요. 간다 하는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꼬꾸라졌으면은 그 간다 하던 선수는 그 뭐 평론가나 이제 전략가는 별로 욕은 안 먹어요.
저 인간 때문에 돈을 잃었다 하는 얘기는 안 하는데 못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랠리가 와버리면 저 인간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욕을 많이. 그러니까 항상 배어인 곰들이 항상 그래서 그 같은 값에 틀렸을 때 처벌이 훨씬 심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어찌 보면 또 의견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실은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은 약간 그래도 저는 밸런스를 가지려고 애를 쓰죠. 양쪽을 동시에 다 얘기하려고 애를 쓰죠. 예. 네. 제 관점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 중 한 분. 그래서 저는 항상 다각화, 다변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각화, 이유가 다변화. 예,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시장은 100%를 놓으면 100%를 다 먹고 싶어 하는데 네.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한 70%만 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네. 네. 그게 위험 관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네. 이거 요 부분도 저는 송 대표님 한번 해설이 듣고 싶었는데 어제 또 이제 미국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전월비 0.3% 상승. 이코노미스트들은 마이너스 0.1%를 생각했다는데 오히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입 물가가 0.3% 상승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이걸 수입 물가를 지금 관세 이루고 있으면은 뭐 중국이 됐건 뭐가 됐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쪽 입장에서는 관세를 감안해서 오히려 조금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그게 아니고 이 와중에 받을 거 다 받고 오히려 가격 올려가면서 지금 미국에다 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 달러 약세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달러가 그쵸, 약하니까 그쵸. 두 가지가 예.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실제로는 뭐 골드만삭스가 계속 주장하지만 현재 관세의 효과가 100이면 예. 그 수출업자들이 거기를 부담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되고 예. 60은 수입업자,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을 소비자들이 부담한다. 네. 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수입 물가 자체는 수출업자들이 줄여주지 않는 이상 말씀 주신 대로 예. 지금 상황에 맞춰서 관세를 거기다 얹어서 내보내면 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FOMC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상승은 그러면은 그 배경으로는 뭔가 이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향후를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네. 혹시라도 지금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주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네. 앞으로 아마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연내 3번, 내년까지 포함한 6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또 반면에 지금 물가를 고려해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봐야 될 거는 당연히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예. 점도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3번 낮출 건지 내년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 해서도 그것이 진짜 시장이 원하는 만큼 6번, 올해 3번, 내년 3번에서 6번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같이 생각을 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이게 이 그 고용은 떨어지고 둔화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여기 이제 3개월 평균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는 지금 하늘색 그 막대 그래프는 고용이고요. 3개월 그 내내 아주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물가 그러니까 붉은색 선을 보시면은 지금 근원 CPI는 바닥 찍고 지금 우상향 5월부터 지금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잭슨 홀에서 파월은 양쪽을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주로 물가만 얘기했다가 드디어 고용 얘기를 하니까 그럼 금리 인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점도표와 향후 방향성, 그다음에 파월의 그러한 기자회견 코멘트 이것을 다 종합해야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갈지 여부가 결정될 거고 이미 주가는 어찌 보면 이미 적어도 연내 3번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가에 상당폭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저 그래프가 연준의 고민을 딱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수 쭉쭉쭉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얘기해왔던 고용 탈행한 거 봐서는 금리 내쳐줘야 되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고기를 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세 효과는 또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100% 지금 반영이 다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진짜 극한 직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트럼프도 닥달하고 있고. 닥달. 아니 여기서 예. 금가 격하고 또 금리 자체도 지금 보니까 약간 움직임이 참 예전하고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전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봤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아까 봤던 것도 원래는 고용하고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네네. 되거든요. 고용이 돌아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도 내려와야 되는데 따로 놀았던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70년대 봤던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비슷한 현상이 지금 정확히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 금가격이랑 미국의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그러니까 원래 실질금리가 내려가야 금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역계열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금가격이 검정색이고 파란색이 미국 실질 국채 금리를 거꾸로 그린 거예요. 내려오면은 거꾸로, 예.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금이라는 거는 이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으로 가야 또는 빠져야 그래야만 사실은 금 같은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네네.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소위 그냥 종이 돈을 그냥 넣어놔봐야 이자 물가 감안하면 이자는 마이너스 이자인데 그럴 바에는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검정색하고 실질금리 역축이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2년 반 동안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값이 오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 끝에 와 실질 금리가 지금 올랐는데도 예. 금 가격이 올라가는. 오르고 있는데도 금 가격이 금은 오른다. 올라가는. 물론 이제 조기간 동안 미국의 달러도 약세로 갔긴 했고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뭐 중앙은행대 사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그러게요. 있지만 예. 어쨌든 예. 거나 뭔가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믿고 따라갔던 그러한 그 경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쫓아가야 그러게요. 되지?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진짜 9월, 10월에 변동성 크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9월 중순 지난 시점에서는 과거 통계적인 계절적인 그런 요인도 지금 맞지 않은 상황이고. 그 입장에서는 저도 틀린 사람이죠. 예, 제가 8, 9월, 10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그래서 또 비슷한 그래서 재밌는 차트를 예. 주셔서 예. 제가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예 4번 차트를 열어봐 네. 주시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9월, 10월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걸 또 더 쪼개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1950년부터 재작년까지 2023년까지의 거의 70년 차트인데 매달의 그 소위 그 S&P 500의 월별 수익률 평균입니다. 평균 중간값 다 있는데 예. 그런데 그걸 또 상반월, 하반월 나눈 거예요. 아, 그 한 달에서 한 달을 또 쪼갠 겁니다. 아, 중순을 기점으로. 예.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제가 지금 박스를 해놨잖아요. 네. 재밌는 게 보면은 9월 달을 보면은 상반월은 살짝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9월 하반월 가보면 상당히 또 이게 빠지는 아주 또 재밌는 또 차트가 있습니다. 아니 송 대표님 뭐 이런 것까지 찾아오세요. 아니 오늘 욕 먹을 까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17일인데 지금 세 보니까 오늘 포함해서 9월 아직 거래일이 10일 남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10거래일이 남았는데 아직 욕 먹을 까고 하신 거. 이순신 장군 표현에 따르면 신에게는 아직도 열흘의 거래일이 남았는데 저런 자료 갖고 오시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보면은 소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콜들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JP 모건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불한 오펜하이머 네. 같은 데서도 지금 이번 FOMC 이후 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서 쟤네들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까지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 앞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찾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펀더멘탈리스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차트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가 차네.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FOMC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해 연내에 3번,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무조건 금리 인하 할 거야를 가정해두고 주가는 계속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 위험 관리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또 과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을 또 투자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주가가 앞으로 내내 빠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또 FOMC 이후에 또 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올라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로 또. 예.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재밌는 차트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 아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건 제가 만든 차트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네드 요- 데이비스라는 리서치 펌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 분석 자료도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JP 모건에서는 FOMC 이후 시장이 좀 네, 약간의 여러 군데서 변동성, 최근에 예, 그런 있다. 이제 소위 경고성 그 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자자분들도 이제 특히 어제장 보면은 엄청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을 자꾸 잡으려면 하지 말고 그래서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무슨 속담이나 오래된 격언 배울 때 좀 일관되게 가자 싶었던 게 어떨 때는 아는 게 힘이다 했다가 어떨 땐 또 식자우환이라고 또 모르는 게 약이랑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식자우환이라고 뭐 오히려 뭐 아는 게 많을수록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은 안 나가고 시장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게 식자우환이거든요. 송 대표님도 식자우환 스타일이신데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도. 예. 알았어요, 알아. 내가 얘기하려 하는데 기회. 싸우지 마시고. 그렇지만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슈런스 컷, 보험성으로 나빠질까 봐 미리 하는 거야 하고 어우 벌써 나빠졌네 할 수 없이 막 어떨 때는 50bp, 100bp 하면서 리세션 컷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흔히 나누면은 이번엔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또 식자우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리세션 컷에 해당할 만큼 갑자기 막 허겁지겁 쫓아갈 때는 주가도 빠졌어요. 금리 인하가 도움이 안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 나빠지기 전에 경기 침체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면은 뭐 조정이 와도 짧게 다시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삼겠다. 뭐 다들 지금 다 이번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제발 한 5%, 7%만 빠져라. 지수 차원에서 10%면 더 고맙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사서 안 달더라고. 그리고 뭐 크게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인슈런스 컷이냐 리세션 컷이냐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 성격입니까? 이번에 내리면. 솔직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나가 봐야 압니다. 지나가 봐야. 네, 확실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마크 잔디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확실한 거는 경기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왜냐하면 소비가 미국의 소비나 경기가 올해 상반기 우리가 봤지만 미국의 경기 상반기가 1.2% 성장했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잘해야 1.8이 될까 말까 지금 1.5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간으로 놓고 내년에 좋아진다는 건데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솔직히.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작년보다는 경기가 확실히 둔화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소비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상당히 소위 시장도 초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고 경기도 상위 20%, 소비도 상위 20%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K자 소비 개선이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상당히 되게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말 빨리 못해? 무슨 전문가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할 말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공식 침체를 얘기하는 8명의 위대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ER이라고 거기에 소위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소위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8분이 공식 경기 침체를 언제쯤 얘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전후로 언제쯤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진짜 침체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하겠죠. 제일 빨라야 한 200일, 280일 정도 됩니다. 침체가 오고 나서. 오고 나서 거의 1년 다 돼서야 그때가 침체였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실제로. 그리고
많을 때는 보통 한 1년 반 걸려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들도 한참 지나야 아는 거예요. 숫자도 뒤늦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침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2분기 연속 GDP 그 역성장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걸로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비, 뭐 고용, 생산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상당히 좀 뒤늦게 왜냐하면 또 공식 침체를 했다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 다 우리가 갔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걸 미리 감안해서 올렸다가 빠졌다가 대신에 엄청나게 변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100%를 다 모으려 하지 말고 한 60, 70%에 만족하자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틀렸을 때의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꼭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투레이트 또 이제 파워를 갖다가 또 공격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금리 내려라 내리고 내리면은 주택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이런 멘트까지 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부동산 개발업자 다운 코멘트가 하나 들어가는구나. 주택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게 과연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청년들한테도 그게 살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가격 폭등이 우리는 뭐 더 심하지만. 뭐 시집 장가 안 가고 애 안 낳는 것도 그게 제일 크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직관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은 아주 명쾌한데 분명한 반면에 그 식자우한 그룹들은 자꾸 따져야 돼. 확인해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그 이후에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냉정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지금 이제 3년 반 남았고요. 더 3년 반도 안 남았네요. 그리고 더 사실 짧게 보면은 내년 중간 선거까지가 이제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사실 그때까지가 목표지 그 이유는 신경 안 쓴다고 봐도 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지 고려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소신 발언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재밌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437,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851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8,500원, SK하이닉스가 2.8% 내림세가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33만 8천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35만 1,500원으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03만 3천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102만 5천원이고요. 현대차는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5,500원, 기아 10만 1,500원으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혼조가 예상되는데 KB금융 보합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6만 3,200원, HD현대 중공업은 50만 7천원으로 0.8% 상승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0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호가 49,500원. 상승 예상되죠. 펩트론이 지금 예상가가 30만 500원, 파마리서치 호가는 63만 1,000원이네요. 0.4% 상승 예상되고 리가켄바이오가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만 1,200원, 레인보로보틱스 3,000당제약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1%가량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2,500원, HLB 3만 8,600원으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이제 계산까지 한 5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조금은 글쎄요,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는데 글쎄 또 이것도 개장하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또 호가하고 장중 흐름이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역시 예측 자체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또 유럽장 좀 쉬어가고 미국도 약보합이었고 야간 선물도 뭐 조금 약보합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지금 동시효과는 더 약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순전히 송 대표님 탓이죠.
하바늘이 아주 안 좋아서 괜히 9월 그 얘기 나왔다는 그 말씀을 괜히 하시는 바람에 아까 말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근데 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보여주신 덕분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예기치 않았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제가 거죠. 그렇게 힘이 센가요? 아니 송 대표님 힘도 힘이지만 이 뭐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이 와중에 네. 우리 시청률이 그만큼 되나요? 그럼요. 돼요? 예, 좋아요. 하기야 제가 요즘 이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길 가다가 인사를 많이 받는 걸로 봐서는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김밥집 가면 서비스 좀 더 받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냥 뼈해장국 먹는데 순대가 나와요. 그럼 엄청난 서비스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저는 농심홀딩스가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농심홀딩스.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아닌데 어제만 하더라도 와 이게 25.44%가 장중 고점인데 장중 마이너스 5.16%로 갔다가 결국 플러스 6.56 이런 식의 뭐 그게 나와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 거래겠습니까? 지금 뭔가 분명 포머가 있고 뭔가 단타도 작용하고 있고 그렇죠.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뭐 며칠 사이에 따블라고 하는 종목들이 막 속출하니까 굉장히 네. 마음 다스리시면서 보통 가셔야 그렇게 따블라는 종목이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더블까지 갈 만큼 못 참죠. 못 참죠. 예, 보통은. 보통 예. 예, 맞습니다. 왜냐면 무섭거든요, 약간.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유동성 늘어나고 그러면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도 좀 그래 오지 않았나요? 말씀 주신 대로 예. 보통 왜 이렇게 시장이 금리 인하에 목을 매느냐. 네.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가 따라서 내려오고 미리 내려오거나 더 빨리 네. 뒤따라 내려오고 예. 반면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따라서 올라가고 예. 이제 이건데 지금 이제 과거와 현재의 지금 상황이 확실히 이게 이 코로나 전후로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네. 이게 파이퍼 샌들러에서 되게 불리시한 그 하우스의 그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시장을 좋게 보는 그 증권사인데 미국에 보시면 이게 1910년부터 29년 사이에 지금 막 막대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 막대 그래프는 미국의 대중 소형주의 수익률이다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회색 바까지. 그다음에 이게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가운데 박스는 금리가 상승기. 금리가 쭉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맨 오른쪽 박스는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10년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고요.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맞아요. 예, 맞아요.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고 있는데 네. 예. 코로나 이전에는 늘 그랬어요. 금리가 올라가야 주가가 좋았습니다. 금리가 빠지면 안 좋았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 차트로 넘어가셔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정반대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금리가 빠지면 주가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 그때하고 지금. 그러면 왜 갑자기 지난 10년간의 그 상황이 최근 2, 3년 사이에 바뀌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에서는 물가는 아예 대상도 아니었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성장을 살려낼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성장이 봤죠. 되는 거나.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주가도 같이 올라갔던 건데 네. 최근 들어와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가 때문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안 좋았다는 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모든 관건은 물가와 움직인다, 연동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준의 지금 이 금리 인하 포함해서 시장 금리의 방향성이 대체 뭘 반영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연준 금리 인하 이걸 무조건 그냥 주가 상승 이렇게 되게 단순하면 좋을 텐데 그 사이에 채권 금리라는 금리의 방향성 또 그것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 데 이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이게 자산 가격 상승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은 저리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주식 투자하면 훨씬 큰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FOMC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25bp 인하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점도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금리나 속도라든지 폭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는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연출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3,433. 코스닥은 0.2% 내림세로 85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78,3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33만 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4% 올라갑니다. 35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떨어집니다. 102만 9,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 하락합니다. 102만 4,000원이고요. 현대차는 0.4% 올라갑니다. 21만 6,000원. 그리고 기아는 보합권으로 10만 1,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떨어집니다. KB금융이 11만 8,100원으로 소폭 올라가고요. HD현대중공업은 50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9만 6천 원, 지금 5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12만 2,700원이고 에코프로는 4만 9,700원, 두 종목 모두 상승세고요. 펩트론이 30만 1,000원이고 파마리서치는 62만 2천 원으로 0.9% 하락합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보합이네요. 15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6% 떨어집니다. 28만 8,500원. ABL바이오가 1.8% 상승하네요. 지금 10만 2,700원이고 삼천당제약 HLB는 하락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개장한 지 2분가량 지난 상황에서 약간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 흐름 좋아요. 하나오션이 3% 올라갑니다. 11만 4,400원. 대한조선이 1.3% 상승합니다. 8만 2,600원. HD한국조선해양은 보합권이고 지금 SK오션플랜트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HD현대미포도 0.3% 상승세. 상승폭이 조금 아쉽죠. 약간 좀 제한된 모습에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해운주도 약간 올라갑니다만 지금 뭐 흥하해운, KSS해운, 페노션 좀 올라갑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쪽, 음원 쪽 움직임도 약간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1.9% 상승하네요. 29만 4,500원, SM도 1.6% 올라가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10만 1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3% 상승세, 큐브엔터는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1.6% 올라가고 CJ ENM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LPG 쪽에서는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급등합니다. 16,800원 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흥부석유도 12% 상승세입니다. 14,120원. 그리고 극동유화도 3,415원 선으로 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GK의 롯데관광개발이 소폭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03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3억 원, 41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5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8억 원, 9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지금 2,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적 마감 대비로 90전 하락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때마침이라는 말보다는 참 이게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오늘 좀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네요. 네.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눈에는 먼저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네네네. 그동안 너무 가팔랐고 예. 뭐 어느 정도 발은 땅에 딛고 다음 채로 달려야죠. 이게 무슨 뭐 도사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고 붕붕 날고 있으니까 그런 그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또 오늘 글쎄 이거 선물 갖고 또 얼마나 또 장난을 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니케이도 현재는 약세 하락 출발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렇게 수렴 이후에 일단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제법 낙폭이 큰데 이 부분 달러 부분 지금 좀 한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송 대표님도 네. 이게 이제 어쨌거나 미국에서 뭐 미국이 원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을 보나 금리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뭐 20이나 뭐 BOJ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20이는 이제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쪽이고 BOJ는 이달은 참는다 하더라도 갈 길은 인상 쪽이고 그것만 따져도 달러 약세인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딱 하나의 그게 있잖아요. 이 통화수합 이슈가 통화수합 이슈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잘 안 풀리면은 이게 하방으로 좀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일차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결국 이제 관세 협상, 투자 협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냥 그 원할 때 언제든 그 캐피탈콜처럼 해서 원하면 45일 내로 넣어라. 우린 못하죠, 사실은. 우리 지금 그 시장 우리가 4천억 달러 좀 넘는데 조금 넘는데. 뭐 4,160억인가? 예, 그거 좀 넘는데 외환보유고가 3,500억 달러를 원하면 냉정히 보면은 일시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제한 통화수합 해달라. 그러면 일본처럼 일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 돈도 많지만 사실은 기축통화니까 그게 통화수합 서로 돼 있으면은 서로 그냥 엔화를 그냥 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달러로 우리는 시장에서 바꿔서 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저거는 우리가 사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할 거라고 보고 제안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소위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형적인 저거겠죠. 그래서 그 가장 센 조건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맞춰가는 건데 저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카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거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방향성은 굳이 우리 그 소위 시나리오에 상정하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향성 자체는 환내 방향성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달러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달러 약.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야 지금 보면 그 소위 그 4월 2일 이후에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거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미국 거 다 사고 있어. 주식도 사고 있고 채권도 사고 있어. 그러면 무슨 약달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영리해져서 미국에서 돈 잘 버는 초대형주들은 원하는데 M7은 원하는데 미국 달러는 원하지 않는다. 이제 두 개를 서로 달리 보는 거지. 예전에는 둘이 한 몸이었는데 미국 자산은 달러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야. 주가도 오르면서 달러 가치도 오르면은 이쪽 먹고 두 저쪽 개로 먹고 다 먹는. 예, 다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그 자산 표시 ETF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S&P 500 뭐 ETF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 해지형이 있고 환 오픈형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15년은 환 해지형은 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됐었어요. 그래요. 다 환 오픈형. 환 해지하는 순간에 일단 까먹고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한 2% 이상 까먹고 가는데 이게 또 누적되면 훨씬 더 작아지니까요. 근데 환해지형이 그 사이에는 거의 없었고 환 오픈형이 다 됐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환해지형이 지금
월등하게 지금 늘어나서 지금 갈수록 환해지가 늘어난다. 특히 올해 초 이후부터는 환해지가 엄청 늘고 있고요. 아하.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더 재밌는데 지금 환 오픈과 환해지의 비중을 보시면 예. 전체 주식 채권 다 포함한 겁니다. 환해지가 60%고 들어오는 돈이 지금 환 오픈형은 40% 안 돼. 근데 6대 4로 해지형이 많다는 거고요. 특히 주식 환해지 한 중에 보면 대부분 주식은 거의 80%, 아하. 채권은 반반. 결론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M7은 좋아하는데 빅테크는 좋아하지만 그걸 달러로 난 투자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달러는 언제든지 불안해져 있으니까 라는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소위 우량 기업과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달러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미국을 예, 바라볼 예. 생각이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러인지 최근 들어서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소위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는 또 외환 보유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4,100억 달러 정도 얘기하시요. 그 안에 금의 비중이 원래는 그전엔 대부분 미국 국채로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올 여름쯤에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 차트를 봐주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갖게 하죠. 이거 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7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그래서 금 가격이 좀 더 센 측면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지금 차트에 보시면 그 노란색 선이 금의 비중이고요. 그 파란색 선이 미국 국채 비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까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2.7%만 갖고 있어요. 금을요? 예. 일본은 6%대 갖고 있고요. 캐나다는 빵입니다. 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그전에는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들은 그리고 그 소위 옛날부터 금을 거의 갖고 있지 않던 나라들은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죠. 어찌 보면. 그러죠.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뭘까? 보면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지금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처럼 저렇게 나와버리면 미국 국채를 내가 갖고는 내가 제대로 나중에 원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화에 보면.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금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미국 자산,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네. 미국 달러가 약세되는 상당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금값이 지금 국제 시세가 온스당 3,690달러 넘어섰는데 지금 5,000달러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네. 예. 네. 예. 금 한 돈이 71만 5천 원. 예, 이제 돌반지 얘기는 이제 없어진 지 옛날이죠. 모아서 사야죠, 모아서. 아니면 그냥 그래서 명- 현금을 쏘던데요. 현금. 이게 뭐 축의금이 될건 부조금이 될건 왜 우리 통상 받은 만큼 준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10만 원 받아서 뭐 축의금이건 부이건 간에 그래서 내가 지금 10만 원 주는 사람은 지금 주는 사람이 그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이득이에요. 근데 이게 돌반지를 받았네. 한 10년 전에. 근데 그것을 이제 그거 장성해가지고 우리 애 돌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 엄청난 손실이에요 지금 한 돌반지 하나 해주려면은. 네. 그렇죠. 그 돌반지도 돌반지로 서로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려면 예, 그래야 돈가루 그러니까 교환 차라리 그 느끼니까. 돌반지 받기보다 그때 한 10만 원 받고 말 걸 그랬나 봐. 그 당시 돈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그걸로 네. 참네. 금이 그렇게 금값이 돼버렸네요. 이러니까 은 가격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연초 이후로는 예. 은가격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38%인가 뭐 이렇게 40% 정도 올랐는데 네. 그 말씀하신 은가격은 48%. 와. 통상적으로는 은금 그 비율을 놓고 보면 네. 아직도 은가격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은은 지금 그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죠. 차트 예, 보면. 보통은 그러니까 예. 뒤늦게 가거든요. 예, 금이 예. 먼저 가고 뒤늦게 은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거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프랑스, 영국 이쪽에 자꾸 재정 위기. 예. 요즘 이렇게 뉴스에서 프랑스 얘기 자주 나오던데. 네.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랑스가 최악의 경우 망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네. 냉정하게 직접적으로는 네. 뭐 일부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만의 문제냐? 네. 프랑스가 도드라져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소위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소위 그 관련된 지출들이 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재정 부담들이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이게 GDP 대비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정부의 지출. 이 GDP 대비 보면 보통 뭐 벨기에, 덴마크, 독일 뭐 이런 데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돼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월등히 높네요. 확실히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소위 이분들의 파워가 세진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소위 입김도 세지고 소위 그 투표권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쪽에 하다 보니까 소위 그 재정 관리가 좀 잘 안 된 측면이 있고요. 프랑스가 최근에 왜 더인 건 난리냐면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저도 이번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소위 워킹 에이지라고 하죠. 지금 경제활동 인구 현재 열심히 일하는 월급 하시는 분들 평균 그 연봉 그러니까 월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100보다 더 높아요. 은퇴자들이. 하하.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야겠네요. 65세 이상 기준이니까 빨리 은퇴한다고 이게 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은퇴자들한테 평균적인 월 소득과 그걸 보면은 오히려 프랑스는 더 높다. 그만큼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의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저 왼쪽으로 가 보시면 그 바로 옆 이탈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다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최근에 더 문제는 거긴 또 물가 상승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심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위 그 선진국 G7 제가 한 달 전쯤에 보여드렸었는데 G7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역대급으로 좀 높아졌다 말씀드렸는데 부채가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저 상황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저 상황이 더 악화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냐 이거죠, 사실은. 저걸 해결할 방법은 한 3가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저걸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냥 지출을 줄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빚이 카드값 너무 많이 나오면 결국은 카드빚 나오면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출을 못 줄이면 두 번째는 세금 많이 거두면 됩니다. 근데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은 그러면 그 정권은 무너지겠죠. 그렇죠. 다음에 정권을 못 잡겠죠. 예.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슬쩍 물가를 높게 놔두는 겁니다. 아예 지출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그 부채는 있는데 예. 물가가 사실은 현재 시장 금리보다 더 높으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부채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물가를 그냥 놔두면은 그냥 한 10년 지나면은 부채가 절반으로 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 차라리 물가를 그냥 방관시키는 거. 그게 60, 70년대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많이 보셔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지금 소위 그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소위 뭔가 채권이나 뭔가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종이 자산들의 항상 아까 문제는 물가에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가를 결국은 부채를 관리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은 방관한 상황이 되면 나의 향후 구매력이 상당히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물가를 감안해서 나의 구매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장기적인 우리 은퇴를 앞두신 은퇴자들의 엄청난 그러한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왔다시피 프랑스가 AA-에서 A+로 하향 한 등급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피치한테 받는 게 AA-거든요. 네. 프랑스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이제.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냉정해 보면 정부 부채가 55%, 50%밖에 안 되거든요. 프랑스는 다 지금 100%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대기 심리가 커지면서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3,420선 정도가 상단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1%가량 하락합니다. 3,41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이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0.8% 내림세로 845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33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37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58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 역시나 522억 원 순매도, 기관도 31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5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자제품과 화장품, 조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기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테마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일부 종목들은 또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 상승과 신조선 수주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방산 부문의 성장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조선주 중에서는 한화오션 2.53%, 2.6% 강세 유지하며 11만 3,700원이고요. 대한조선이 1% 가까운 강세로 82,300원, 삼성중공업이 0.47% 오름세로 21,600원, HD현대미포는 강보합 정도고요. HA중공업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3% 내림세, 거래가 32,050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조선기자재 쪽은 여전히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A텀이 2%대 오름세로 8,170원, 오리엔탈 전공이 0.83% 강세로 1,91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범한 퓨얼셀이 2.85%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34,250원. 그밖에 대양전기공업이 0.36% 강세로 28,250원. K푸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2,570원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으로 LPG 관련주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간밤 2%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LPG 관련주 내에서 중앙에너비스가 15.53% 급등합니다. 거래가 16,790원이고요. 흥구석유가 8.8% 오름세로 13,600원. 국동유화가 1.49% 강세, 거래가는 3,405원입니다. 더불어 S오일이 0.85% 상승하며 5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대성산업은 0.75%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선방합니다. 특히 노머스 같은 경우에 DS투자증권에서 중국 공연 재개 등으로 내년 실적 기대감이 높다며 목표 주가를 36,000원에서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노머스가 현재 5% 가까이 오르면서 33,050원이고요. 크루홀딩스는 개별 호재 속에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밖에 YG엔터테인먼트가 1%대 강세로 99,200원, 디아요도 1.28% 오르며 47,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브도 오늘 2%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9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점차 낙폭이 커지고 있어서 장중에 어느 선까지 내려갈지, 특히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을 얼마나 키울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서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5위는 QQQ ETF입니다. 매수 금액이 매도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요.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3, 4위는 역시나 테슬라 키워드가 차지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자사주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어치 사들였죠. 역대 최대 규모 매입에 주가도 급등했지만 일주일 사이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차익 실현 움직임이 더 우세해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 2배 ETF TSLL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 이름 올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고배율 상품이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도 우위가 두드러졌습니다.
1위는 S&P 500 ETF SPY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미증시 전반에 대한 낙관론 속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매수세가 소폭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티그룹에 이어서 UBS도 마이크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버 DDR5와 HBM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내년까지 장기 계약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메모리 가격도 2025년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S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 155달러에서 185달러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에 대한 시티의 분석 내용 이어집니다.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이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온라인 광고 시장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채택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시티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25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최근 이 가성비 세트 메뉴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가맹점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밸류에이션 확대 여력도 제한적이라면서 투자에 전반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정도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310달러에서 320달러로 보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 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잘 달리던 증시 이제 살짝 이제 숨 고르기 좀 이제 심호흡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은 하는데 한번 지금 개장 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그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3회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금리 인하를 더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가 또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도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점도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멘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경계감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포모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점유율, 그러니까 지분율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33%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33%에서 34%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정과 이 경계는 이 조정과 경계를 통해서 시장이 밀림이 나왔을 때는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뭐 8만 원 지금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왔잖아요. 오늘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AI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일단 오늘 조정을 받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는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HBM뿐만 아니라 D램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좀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AI로 인해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AI 쪽의 D램과 낸드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HBM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존의 DDR4라든지 DDR5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0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1조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캐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수익성이 어느 정도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뭐를 띄워놨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띄워져 있거든요. 예. 뭐 화면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56%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점과 대비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 정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레거시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을 당겨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54%, 55%까지는 전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정을 오늘 받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포트 정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거래소에서만큼은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뭐 한 5거래일 한 6조를 샀네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초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네요. 한 사흘 전만 해도 2조 2,300 순매도였던 게 이제 어제 현재 이제 5,360억으로 순매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개인도 이 와중에 18조 팔았고 누적으로 기관이 7조 7천 그 대신 기타 법인이 11조 샀으니까 기타 법인이 이렇게 잡힌 거 보니까 자사주 매입 좀 하긴 했나 보네. 네, 그런 물량도 있는 것 같고요. 물량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예. 뭐냐면 작년 중순, 그러니까 2024년도 중순보다도 예.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고가가 달성이 예. 됐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당시보다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뭐 환율이 좀 더 빠져준다든지 뭐 1,370원, 1,360원대까지 빠져준다든지 이런 트리거가 좀 만들어지면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이제 양도세 관련된 대주주 기준 자체가 50억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예.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법과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실 속도의 문제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장님이 좀 여쭤보고 싶다고 했던 질문인데 농심홀딩스. 네, 농심홀딩스. 예.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을 하다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한 15%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축소한 상황인데 농심하고는 약간은 조금 엇갈린 흐름이거든요. 그냥 그죠. 이거 네. 밈주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심홀딩스가 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2배 수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런 뭐 밸류업이라든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주가가 올라와도 사실 부담이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밈 주식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농심 같은 경우도 그 캐대언이라는 엄청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요. 네.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면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비디아. 면비디아. 예, 그래서 삼양식품이 면비디아였는데 제2의 면비디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농심이 올랐어요. 근데 농심 말고 농심홀딩스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다라는 레포트가 얼마 전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BR 기준으로 0.2배면 정말 완전히 저밸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10일부터 9월 들어서 거의 한 6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그중에서 4조에서 5조 정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체감상 예.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우리 이 본부장께서도 어쨌거나 HBM에서 이제 D램과 낸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고 수요가 폭증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뭐 금반지 할 정도로 그 반도체인데 네. 지금 그거는 저희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위협적으로 얘기하는 반도체, 뭐 의약품, 관세 네. 엄청나게 때릴 수 있겠다. 우리는 해당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트럼프 마음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 얘기는 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야 괜찮을 거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괜찮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네, 물량에 들어가는 대해서 이제 물량. 뭐 100%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본인들이 더 손해입니다. 자기들도 안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디램과 낸드 쪽에서는 뭐 절대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I 쪽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HBM이 붙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는 그 우리가 예전에 하드라고 이야기했었던 HDD라든지 SSD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는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론 과정에서는 이 HDD와 그러니까 하드와 그리고 SSD 쪽에 대한 모멘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 D램 쪽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시면 조선주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가 뭐 K 특산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함부로 하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사실 에코프로비엠 보니까 최근에 닷새 연속 상승세고 제가 다른 출연자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가 어쨌건 그동안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네.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7월 말까지 해서 저점 대비해서 꽤나 반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네. 이후에 조정을 바꿔서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신차들 중에서 약 70% 정도가 법인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인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 이후에는 100% 친환경 차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의 수주를 따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땐 저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짜 정부에서 또 이제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제 뭐 민간 합동 회의 플랫폼에 뭐 이런 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이 본부장님 그렇다면 요거 이제 규제 해소 관련해서 그러면 규제 때문에 조금 못 갔던 섹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할 만한 섹터나 뭐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이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예, 내용들이 예. 나오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은 예. 로봇주들이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로봇이? 로봇과 AI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시장에선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는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나름대로 굉장히 세부 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로봇 쪽에 대해서 뭐 협동용 로봇을 뭐 몇만 대 보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구만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 더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에서 80%가 로봇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것들을 한 달, 두 달 만에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로봇 관련주 어제는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온 만큼 또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 연초에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순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고 있지만 순서로 따져보자면 로봇 쪽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 관련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물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오늘도 보시면 클로봇이라는 기업,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몇 것 번 같아요. 언급하셨어요. 예. 네. 이 클로봇이라는 기업, 제가 아까 전에 작가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작가님이 그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이 사족 보행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유니트리와 클로봇의 자회사가 유통과 관련돼서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저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미국 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AI 쪽에 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로봇 쪽, 그리고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나니까 다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짧게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던데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잘하고는 있는데 사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 기업의 경쟁 기업이 중국의 BOE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BOE에 대해서 미국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게 그에 따라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OLED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였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와 또 연동이 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있어요. 예. 바로 그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다룰 수 있었던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피롭틱스 같은 기업들 최근에 변동성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도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결과 이후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잡아갈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밤에 조금 이렇게 포지션 크게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잠을 좀 설쳐 주실 것 같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